안녕하세요. 한국 속의 중국, 그리고 중국 속의 한국을 강의하고 있는 장영덕입니다. 자, 오늘은 4주차 수업으로 한국 속의 중국 문화, 그 중에서도 차이나타운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이나타운은 해외 화교들의 집단 거주지로서 이 중국의 문화가 잘 보존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럼 오늘 수업을 통해서 이 한국의 화교는 어떤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차이나타운은 어떻게 형성되었으며 또 어떤 특징이 있는지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업을 통해서 화교에 대해 설명할 수 있고요. 그리고 한국 화교의 역사에 대해서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각 지역의 차이나타운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한국에 남아있는 중국의 문화를 알아보는 두 번째 시간이고요. 그리고 그 두 번째 시간으로서 화교들이 집단으로 거주하고 있는 지역인 차이나타운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한국과 중국은 지리적 인접성으로 인해 역사적으로 다양한 측면에서 교류를 해왔고 또 지금도 지속적으로 교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양한 교류의 형태 중에서도 이 인적 교류는 이 양국 문화 교류에 있어서 가장 특별하고 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사람이야말로 이 특정한 지역이나 나라의 고유한 문화를 담고 있는 집약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다른 문화에 속한 사람들은 이 상호 접촉과 교류를 통해 서로의 문화에 대해 이해할 수 있고 또 문화적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 인적 교류가 곧 문화 교류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이 화교가 어떻게 보면 이 한국과 중국의 인적 교류 혹은 문화 교류를 대표하는 집단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을 가리켜 화교라고 할까요? 일반적으로 오늘날 국외에 거주하고 있는 중국계, 즉 중국 혈통을 가진 사람들을 가리켜 우리는 화교라고 부릅니다. 물론 정책적 그리고 학술적인 측면에서는 보다 엄밀한 기준을 가지고 이 재외 중국인을 구분을 하는데요. 여기에서 엄밀한 기준이라고 하면 바로 중국 국적의 보유가 되게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먼저 국외에 거주하면서 해당 국가의 국적을 취득한 중국인을 우리는 화인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들은 문화적으로 중국과의 연관성이 매우 높고 중국계 커뮤니티 활동에도 매우 적극적입니다. 그리고 이 국외에 거주하지만 이 중국 국적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 화교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화인이라고 한다면 해당 거주국의 국적을 이미 취득한 사람이고 화교라고 하면 엄밀한 의미에서 중국 국적을 보유한 상태에서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우리는 화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해당 국가의 영주권을 취득하고 그리고 2년 연속 체류한 사람으로서 2년 이내에 최소 18개월 이상 누적 체류한 사람 혹은 영주권을 취득하지 못했지만 해당 국가에서 5년 이상 합법적인 체류 자격을 취득하고 5년간 30개월 이상 거주했다면 화교로 규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유학을 목적으로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중국인이나 아니면 업무를 위해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 우리는 화교라고 부르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화예라고 부르는 개념이 있는데요. 이 화예라고 하는 것은 이 혈통상으로만 화인의 후손으로서 이 거주국에서 태어나 거주국 국적을 바로 취득한 경우를 말합니다. 그래서 화교와 화인과 화예라고 하는 개념이 존재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화교나 화인 혹은 화예라는 표현 대신에 요즘에는 중국인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표현도 있습니다. 이 디아스포라라는 표현은 특정 민족이나 집단이 자의 혹은 타의에 의해 기존에 살던 땅에서 벗어나 다른 곳으로 흩어져 있는 것을 말하는데요. 중국인 디아스포라라고 하면 다른 지역에 흩어져 있는 중국인 집단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일반적으로 이 디아스포라라는 표현은 잘 사용하지 않고요.
또한 화교와 화인의 표현 역시 자세히 구분하지 않고 보통 화교라는 표현으로 통칭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본 강의에서도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화교라는 표현 하나로 통일하여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화교는 어떠한 역사적 과정을 거치면서 형성이 되었고 지금과 같은 대규모 집단으로 성장할 수 있었을까요? 자, 우선 화교의 규모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2022년을 기준으로 화교는 전 세계 198개 국가나 지역에 분포되어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 통계를 내는 주체와 기준에 따라서 이 전 세계 국가의 수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긴 하지만요. 일반적으로 200여 개인 것을 고려하면 전 세계 어느 국가를 가도 우리는 화교를 만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리고 이들 국가에 분포하고 있는 화교의 규모는 무려 6천만 명이 넘습니다. 전 세계 화교의 수가 우리나라 전체 인구 규모를 크게 넘어서고 있는 것이죠. 매우 큰 규모입니다. 특히 이들은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는 동남아시아 국가에 많이 분포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동남아시아 지역에 전 세계 화교의 약 70% 이상이 분포해 있습니다. 이는 화교의 출신지가 주로 동남아시아와 가까운 중국의 동남쪽에 위치한 광둥성이라든가 푸젠성, 아니면 가장 남단에 있는 성인 하이난성, 아니면 대만, 이런 동남 지역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동남아시아 국가들 중에서도 특히 인도네시아를 비롯해 태국과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에 많이 이 화교가 몰려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에는 각각 1,000만 명 정도의 화교가 있고요. 말레이시아에는 약 740만 명 정도의 화교가 체류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의 경우에는 좀 특수한데요. 화교의 수가 300만 명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말레이시아나 아니면은 인도네시아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적은 수이지만 중요한 것은 싱가포르 전체의 인구 대비 중에서 이 화교가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75% 정도 된다는 것입니다. 자, 현재 한국에는 그럼 몇 명 정도의 화교가 있을까요? 좀 구분해서 설명할 필요가 있을 텐데요. 1992년 한중 수교 이후에 한국에 온 중국인들을 포함하게 되면 약 107만 명 정도의 화교가 있다고 하고요. 하지만 한중 수교, 1992년 수교 이전에 온 전통적인 화교, 역사적으로 전통적인 화교라고 한다면 약 2만 3천 명 정도가 화교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화교 집단을 다 포함하면 107만 명 정도가 되고 이 수는 한국 인구의 약 2%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그리고 이 110만 명에는 약 60에서 70만 명 정도의 조선족 인구도 포함되어 있는 규모입니다. 자, 이 외에 미국과 그리고 캐나다에도 각각 500만 명 그리고 180만 명 정도의 화교가 살고 있어서 서구권 국가의 화교 비중도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처럼 전 세계에는 현재 약 6천만 명 규모의 화교가 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들은 어떤 과정을 통해 지금처럼 전 세계에 분포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중국인들의 해외 이주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13세기 말 송나라가 몽골에 의해 멸망하고 다수의 피난민과 조정의 신하들, 무역상들이 중국을 떠나서 동남아시아의 새로운 터전을 찾기 시작하면서부터입니다. 특히 동남아시아 화교의 경우에는 이 13세기 이후 중국과 동남아시아의 무역이 번성하면서 이 지역으로 진출하는 중국 상인의 수가 증가하면서 마찬가지로 화교의 수도 증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명나라 시기인 16세기 말이 되면 중국인의 해외 이주는 더욱 확대되는데요. 이주 규모 또한 더욱 커져서 19세기 후반이 되면 서양 열강에 의해 중국의 문호가 개방되면서 중국인의 규모는 더욱 커지게 됩니다. 물론 이 명청 시기 이 조정의 해금 정책, 즉 해상에서의 교통과 무역, 어업 등을 제한하는 조치로 인해서 중국인의 해외 이주가 제한되었던 시기도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보게 된다면 중국인의 해외 이주는 지속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1840년에 발생한 이 아편 전쟁은 중국인의 해외 이주 양상을 크게 바꾸었습니다. 청나라가 아편 전쟁에서 영국에 의해 패하게 되자 이 청나라의 문호는 강제로 개방이 되었고요. 여기에 폐쇄적이었던 이 해금 정책까지 폐지가 되면서 중국인들의 해외 이주가 더욱 본격화된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아편 전쟁 이전 전통적으로 중국인의 이 이주 대상 지역은 대부분 동남아시아였지만 아편 전쟁 이후 1850년대가 되면 이 미국으로의 이주가 급성장하게 됩니다. 이는 미국 내에서 크게 증가한 노동력의 수요 때문인데요. 당시 미국은 이 금광 개발과 그리고 대륙 횡단철도 건설, 그리고 식민지 영토 확대,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노동력의 수요가 급증하던 시기입니다. 그리고 중국은 최적의 노동력 송출지가 된 것이죠. 그리고 1893년 청나라는 이 외국 여행 금지법까지 폐지하면서 이 중국인의 해외 이주는 더욱 자유로워졌고 1896년 일본과 이 교역 및 선박 조약을 체결하면서 청나라 정부는 외국에 있는 모든 중국인을 화교로 규정하기 시작됩니다. 이후 중국인의 해외 이주는 1949년까지 크게 증가하는데요. 규모뿐만 아니라 분포의 범위도 크게 확장됩니다. 그리고 이 시기 이주의 규모가 크게 확대된 것은 우선 앞서 말씀드린 이 제국주의 국가들의 노동력 수요 증가라는 어떤 측면과 함께 국내적인 요인으로 19세기 후반 이 열강의 침략 그리고 20세기 초 중국 국민당과 중국 공산당 간 있었던 내전 이런 혼란한 상황이 지속되자 이 중국 내에 있던 사람들이 이탈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되면서 이 중국인 이주의 양상은 다시 한번 변하게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이 시기가 되면 중국인의 대규모 해외 이주는 거의 끝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화교의 수는 크게 증가하는데요. 이는 적지 않은 수의 중국인이 친지 방문이나 유학 등의 이유로 해외 이주를 선택한 이유도 있지만 무엇보다 이 화교 경제가 발전하면서 자연스럽게 해외 화교 인구도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978년 중국이 추진한 이 개혁 개방은 신화교라는 용어를 탄생시킵니다. 이는 개혁 개방 이후 새롭게 출현한 화교 집단을 지칭하는 것인데요. 개혁 개방 이후 중국의 경제가 빠르게 발전하면서 해외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이주나 그리고 돈이 생긴 중국인들이 자비 유학하는 이러한 이 현상들이 크게 늘어났고 이러한 이주의 양상은 이 과거 상대적으로 수동적이었던 이주의 양상과 달리 비교적 주도적인 양상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처럼 화교는 역사적으로 오랜 기간에 걸쳐 해외로 이주한 이 중국인들이 해당 국가나 지역에 정착해 살면서 형성된 해외 중국인 집단입니다. 이들은 해외에 살면서도 이 중국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독특한 성격을 지니고 있는데요. 특히 경제적인 측면에서 많은 영향을 이 중국에 미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개혁 개방 이후 이 중국이 유입된 거의 대부분의 해외 자본이 바로 이 화교 자본이었는데요. 개혁 개방 초기 중국의 경제를 부양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화교의 경제력은 세계적으로도 유명합니다. 예를 들어 태국의 경우 전체 인구 가운데 화교가 차지하는 비중은 3%에 불과하지만 태국 경제의 약 80%를 이들 화교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또한 전 세계 화교 자본의 규모는 이미도 우리나라 국내 총생산의 규모를 넘어섰습니다. 자, 유대인 자본만큼이나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자본이 바로 이 화교 자본인 것이죠. 이렇게
화교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살펴보았는데요. 그렇다면 한국의 화교는 어떤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특징이 있는지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